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속 깊은 마을에 오래된 집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연읍라 불렀다. 문은 닫힌 채로 수년째 열리지 않았고 안에 사는 사람은커녕 종 한 명 오가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집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사시사철 푸르게 엉켜 있었고 마당에는 늘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쌓이고 눈이 오면 발자국 없이 하얗게 덮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입을 모아 말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저주라도 될까 두려운 듯 지연후에는 귀신이 산다고, 밤마다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사람이 칠 수 없는 소리라고. 그 무렵 그 마을에 유배된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이연.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했으나 정치의 바람에 휘말려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먼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없고 표정도 드물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살며시 비켜선 듯 조용히 어울리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를 걷는 이였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다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날 밤도 찬 이슬이 내린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이연은 산길을 걷다 우연히 지연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였다. 마당 너머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귓가를 스치자 가슴속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는 담장 아래 쪼그려 앉았다.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은 저절로 창문을 향했고 그 너머에서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뒤 어렴풋한 그림자가 있었다. 긴 머리가 흘러내렸고 단정한 옷자락이 어둠에 물들었다. 그림자는 가야금을 안고 있었고 손끝은 한 줄 한 줄 현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눈물이었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그 울림을 따라 숨을 골랐다. 그의 가슴속 어딘가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 하나가 가야금 소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누구이기에 이렇게 슬프게 타는가? 그 울림은 누구의 사연인가? 그 밤 이연은 처음으로 지연후를 기억했다. 그리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그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그 음색이 남아 있었다. 슬픔을 삼킨 멜로디, 말보다 깊은 이야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울리는 그 여인의 소리. 이튿날 아침, 이연은 마을 어귀의 작은 찻방에 앉아 있었다. 낯선 얼굴의 선비에게 말을 거는 이 하나 없고 다만 숟가락 소리와 김이 오르는 주전자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파에게 저기 지연후라 불리는 집 말입니다. 거긴 누가 사는 곳입니까? 노파는 이연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빈 채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지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분명 그 안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의 노파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이제 그 집과 엮이지 마시오. 왜 그러십니까? 노파는 말없이 시선을 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소리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5해 전까지. 그 집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기생이었답니다. 가야금을 참 곱게도 탔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집은 닫혔고 사람들의 말도 닫혔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파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꼬리를 꾹 눌렀다. 이름은 이제 기억하지 않소. 다만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면 따라온다고들 하니. 이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날의 질 무렵 그는 다시 지연후 앞에 섰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번엔 담장 아래에 앉지 않았다. 그저 마당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혀의 떨림, 소구름을 삼킨 듯한 선율. 밤이 다가올수록 그 울림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 순간 문득 어딘가로부터 시선 하나가 느껴졌다. 누군가 그를 보고 있었다. 분명히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이연은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담쟁이 덩굴 몇 잎과 흔들리는 등불뿐.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십시오. 여긴 그대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이연의 가슴에는 깊이 새겨졌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었고 분명 고요한 울음을 품고 있었다. 이연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여인. 그러나 그 음유를 품은 이는 분명 살아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연은 지연우의 담장 앞을 서성이며 밤마다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집 안쪽은 늘 침묵으로 답했고 그 여인의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슬슬 그를 경계하기 위해 시작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갔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울림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리는 귀에만 남지 않았다. 가슴 속에 박혀 흔들고 있었고 그 진동은 매일 밤 그를 다시 담장 앞으로 데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백곽의 골짜기에서 조용히 기도 중인 한 노승을 찾았다. 산 중턱의 작은 암자. 이름 없는 절이었다. 노승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말없이 들이마시고 말없이 내쉬는 호흡이 그 공간의 전부였다. 이연이 입을 열었다. 스님, 혹시 지연후라 불리는 집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노승은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곳은 한때 악공의 집이었지요. 악공이라 하셨습니까? 그래요. 예전 한양에서 내려온 여인이었소. 가야금을 다루는 솜씨가 하늘을 울렸지요. 이연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노승은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토요라 하였소. 그 이름이 입안에 맴도는 순간 이연의 마음이 흔들려였다. 초요. 그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가야금의 소리와 그 이름이 이상하게 어울린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노승은 찻주전제 물을 다시 부으며 말을 이었다. 초교는 기생이었소. 그러나 단지 기생으로 기억되기엔 너무도 탁월한 사람이었지. 궁중에서도 그녀의 가야금을 들을 만큼 명성이 있었으니. 그런데 왜 그런 여인이 저기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소리를 접고 산다는 건 말보다 더 큰 사연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 말에 이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초요. 그녀는 이름도 잊힌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이 일부러 덮어버린 사람이었다. 노승이 덧붙였다. 그 여인은 사랑했던 이와 함께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로 내려온 곳이 저 마을이지요. 가야금을 다시 꺼낸 건 그를 잊지 못해서였을 겁니다. 이연은 더 묻지 않았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소리라는 걸 이제 그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지연후 앞에 섰다. 오늘은 편지를 들고 왔다. 그는 그 편지를 담벼락 틈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담장 앞에 조용히 앉았다. 가야금 소리는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등불 하나가 창 너머로 천천히 켜졌다. 흐린 빛이 마당을 스쳤고 그 속에서 바람처럼 낮은 소리가 다시 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울지 않는 선율, 가만히 말을 거는 듯한 낯선 온기가 실린 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이연은 눈을 뜨자마자 마당을 나섰다. 밤새도록 가야금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내야겠다는 마음은 잠보다 깊었다. 그는 다시 지연후의 담장 앞에 섰다. 어젯밤 그가 남긴 편지는 사라졌었다. 누군가 읽었다는 뜻이었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은 조용했다.
그러나 왠지 모를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담쟁이 덩굴 끝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이어는 조심스레 주워들었다. 그것은 한 줄의 답장이었다. 나는 오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대가 남긴 말은 오랜 벽을 흔들었습니다. 그 글씨는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기억 속에서 소리를 쌓아 올리듯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이어는 다시 담장 앞을 찾았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깨끗한 천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산에서 꺾은 흰 동백이었다. 그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등을 돌려 자리를 떴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누군가 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 자리에 꽃은 없었다. 대신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어는 조심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또 다른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안의 슬픔으로 세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놓은 꽃 한 송이는 닫힌 창을 열게 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이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토요라는 여인은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의 창 하나가 조심스레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는 작은 소문 하나가 떠돌았다. 지연우 담장 앞에 매일 꽃이 놓인다더군. 그 집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 같았고 바람은 곧 지나가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였다. 가야금은 다시 울리고 있었다. 이전과 달랐다. 슬픔에 젖은 음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는 그것이 단지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소리는 토요라는 한 여인이 세상에 내던지는 작은 용기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이연은 그 조각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아 안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이연은 다시 담장 앞에 섰다. 오늘은 꽃을 놓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단 한 줄만 써서 담장 밑에 끼워두었다. 그대의 소리를 매일 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다면 내일 밤 초승달 아래 작은 등불을 켜주십시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말이 길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이연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달은 초승, 하늘은 맑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사이 창호 너머로 등불화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 불빛은 작고 수줍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크고 분명했다. 이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담장 너머로 가야금 현이 조용히 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처음 듣는 선율이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어딘가 어색하고 서툰 그러나 분명히 마음을 건네는 음이었다. 그 순간 창호지 문이 살며시 열렸다. 불빛 너머로 어렴풋이 드러난 실루엣 하나, 긴 머리카락, 단정한 어깨선, 그리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소매자락.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바람을 타고 인연에게 닿았다. 그 편지는 진심이었습니까? 이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예, 나는 그대의 소리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담장 너머의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토요라 합니다. 그 이름이 이연의 입술에 맴돌았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로 이미 알고 있던 이름 같았다. 이연은 낮게 되뇌었다. 초요, 그대의 이름을 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짧은 말들을 나누었다. 말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서로가 꾹 눌러 담은 마음 하나씩을 꺼내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한 교감의 시간 뒤 담장 너머를 향한 또 다른 시선 하나가 남아 있었다. 떡을 나르던 마을 청년 만복. 그는 늘 새벽마다 지연우 앞을 지나며 속으로 수군거리곤 했다. 진짜 누가 살긴 사는 건가? 그날 밤
그는 술을 나르던 중 우연히 담장 앞에 앉은 이연과 등불 너머의 가야금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담장 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군. 저 안엔 누군가 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가볍게 스치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계산하는 속셈이 깃든 시선이었다. 이연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지연 후 담장 앞에 앉았다. 꽃 한 송이, 짧은 편지 한 줄, 따뜻한 인사, 그리고 등불 너머로 전해오는 가야금 소리. 모든 것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여갔다. 초교는 여전히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담장 너머로 종이 조각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대는 왜 글을 쓰시나요? 이연은 그 물음에 조용히 대답했다. 다음 날, 담벼락 밑에 그가 쓴 글이 놓였다. 잊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이름도 떠난 사람도 남은 죄도. 그날 밤 가야금 소리는 한동안 멈춰 있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지연 후 마당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선율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고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이연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글로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글을 따라 가야금을 탈 것입니다. 이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선율은 위로였다. 말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마음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 청년 만복은요, 며칠 사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지연 후에 등불이 켜진다. 담장 앞에 누군가 다녀간다. 그는 몰래 밤길을 따라가 지켜보았고 이연이 남긴 동백꽃과 편지, 그리고 등불 너머로 울리는 가야금 소리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예전엔 호기심이었고 지금은 확신이었다. 며칠 뒤 그는 주막에 앉아 술잔을 들이켜던 어느 저녁 슬쩍 입을 열었다. 지연우 말이야, 아직 사람 살고 있다더군. 술기운의 흥미를 느낀 자들이 귀를 기울이자 만복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기생 하나가 숨어 지내는 모양이야.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데 밤마다 가야금만 탄다지. 그 한마디는 작은 불씨처럼 퍼지기 위해 시작했다. 다음 날 시장 바닥에선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 집에 귀신이 아니라 진짜 여인이 있었대요. 가야금 치는 기생이라던데 그 앞에 매일 찾아가는 사내도 있다지 뭐냐. 이연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중요한 건 초유의 대답이었다. 그녀가 매일 밤 담장 너머로 보여주는 마음, 그것만이 진짜였다. 그날 밤, 초교는 처음으로 종이에 자신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내 안의 슬픔으로 세상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놓은 동백 한 송이는 오래 닫혀있던 내 문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은 그 글을 가만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이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빛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이연은 예전처럼 담장 앞에 앉았다. 가야금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기다리는 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다. 담장 위로 바람이 살짝 지나가고 등불 하나가 천천히 켜졌다. 그 불빛 아래 창호 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종이 조각 하나가 담벼락 아래로 흘러내렸다. 이연은 그것을 주워 조심스레 펼쳤다. 그대는 왜 글을 씁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다. 이연은 그 자리에서 붓을 꺼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갔다. 잊기 위해 씁니다. 이름을 잃은 아비, 죄를 짊어진 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남겨둔 슬픔을 잊기 위해 그가 종이를 담장 너머에 밀어넣자 한참 뒤 마당 안에서 조용한 가야금 소리가 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슬픔도 침묵도 아니었다. 이번엔 어딘가 떨리고 망설이는 소리였다. 이연은 눈을 감고 그 음을 들었다. 그 선율은 마치 처음 말을 거는 사람의 숨결 같았다.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분명한 용기. 가야금이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 하나가 낮게 들려왔다. 그대의 글이 울림이 된다면 나는 그 글을 따라 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이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리는 잊히지 않습니다. 글보다 오래 남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울림이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종이에 의지하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말은 선율처럼 흘렀다. 짧은 질문,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내면이 차분히 닿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마을 저편에서는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만복은 시장의 주모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지연우 말입죠. 그 안에 숨어 지내는 여인, 그냥 기생이 아닙니다. 예전 궁중에서도 이름 있던 사람이라더군요. 궁중 기생이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게다가 요즘 매일 밤 어떤 사내가 담장 앞에 앉아 있다지 않습니까? 그 소문은 이내 장터로, 주막으로,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입에 올렸다. 혹시 덕만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덕만 그 장안에서 내려와 상단을 차린 그 여인 말이오. 만복은 그 이름에 입꼬리를 올렸다. 글쎄요, 그 여인과 이 일, 어쩌면 깊은 연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은 그 자체로 흘려보낸 듯 했지만 이미 수면 아래 파문은 번지고 있었다. 이연은 어느 날 밤 초요에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글을 쓰고 계십니까? 담장 너머에서 가야금 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저는 이제 제 아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기억을. 그 말에 이연은 조용히 붓을 꺼냈다. 그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글이었다. 그대의 침묵이 만든 세월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멈추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초교는 매일 밤 짧은 답장을 남겼다. 단 몇 줄 혹은 하나의 시구. 그러나 그 안에는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어둠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그 글을 읽은 이연은 조용히 동백꽃 한 송이를 또 담장 앞에 놓았다. 이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녀의 침묵을 건드리지 않는 인사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정적의 교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지연우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다. 만복이었다. 그는 담장 앞에 놓인 꽃을 슬쩍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흘렸다. 이제는 대놓고 마음을 주고받는 모양이지. 그는 조심스레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몇몇 상인들에게 말끝을 흐렸다. 혹시 덕만이란 이름 기억들 하십니까? 덕만 장터에 새로 들어온 떡집 여주인 말인가요? 그래요. 예전 궁중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 그녀랑 지연후 안여인 사이에 오래된 연이 있다더군요. 처음 듣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만복은 느긋하게 덧붙였다. 그 여자가 여기 내려오기 전 궁 안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고 올라섰다지요. 그 말은 파문이 되어 흘러갔다. 그날 저녁 장터 어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연후에 숨어있는 여인이 궁에서 밀려난 악사였고 그를 밀어낸 자가 덕만이란 말이오. 설마 그 떡집 여주인? 덕만이라는 이름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마을의 공기 속에 퍼져갔다. 향기처럼 은근히 그러나 누구의 코끝에라도 걸릴 수 있도록. 한편 초교는 마당을 정리하다 말고 담장에 피어있는 작은 동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군가 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이름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 그 이름을 음악 아닌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초교는 짧은 글을 인연에게 전했다. 그대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 안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건 그대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덮어쓴 이름일 뿐입니다. 그대를 보는 나의 눈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초교는 창을 닫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핀 것이었고 그 웃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만복은 담장 너머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도 이연은 담장 앞에 앉아 있었다. 초교는 창을 열지 않았고 등불도 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기다렸다. 바람 한 줄기, 풀벌레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가야금의 첫 줄이 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멜로디라기보다 고백이었다. 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단지 손끝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날 초교는 가야금으로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일, 잊지 못한 얼굴, 피를 머금은 기억을 현 하나하나에 실어보냈다. 이연은 숨을 고르며 그 울림을 듣고 있었다. 한마디 말 없이 마치 오래된 글을 읽듯 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따라가고 있었다.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뒤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그는 내 손 위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가야금 위에 그의 마지막 숨이 남았습니다.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로 나는 하루도 그 선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멀지 않은 골목 어귀,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붉은 등불 하나가 낮은 자세로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옆엔 깔끔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덕만, 오래전 궁중에서 떠오른 이름이었고 지금은 장터를 장악한 떡집 주인이었다. 그녀는 가야금 소리를 듣고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며 읊조렸다. 이 소리, 아직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군요. 그녀의 시선은 담장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담 너머를 이미 헤집고 있었다. 그날 저녁, 덕만의 가게 앞에는 붉은 천막과 꽃병이 나란히 놓였다. 그리고 간판 하나가 새로 걸렸다. 덕만 상회, 이곳의 떡은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향하게 만드는 진짜 떡이지요. 그 문구는 단순한 상술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겨냥한 비웃음처럼 날이 서 있었다. 그 무렵 이연은 초요에 이런 편지를 전했다. 세상은 말보다 더 빠른 시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의 말없는 말만 믿겠습니다. 초교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여전히 숨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도 누군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날 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앉았다. 가야금을 품에 안고 정면을 바라보며 줄을 맸다. 이번 연주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내기 위한 연주였다. 그 선율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물러나지 않는 손끝으로 땅을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멀리서 덕만도 듣고 있었다. 초교는 그날 마당 한가운데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얇았다. 그녀의 무릎 위엔 오래전 쓰던 은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연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던 날 그녀는 조용히 이 가락지를 꺼내 들었다. 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숨겨들고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은가락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끼워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 밤 이연은 담장 너머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쓴 짧은 서약이 적혀 있었다. 혼례 서약서. 세상은 그대를 기생이라 하고 과거의 그늘에 묶임이라 부르겠지만 내게 그대는 봄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초교는 떨리는 손으로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다문 채 있었다. 이연이 묻지도 다그치지도 않자 초교는 조용히 담장 너머로 목소리를 보냈다. 그 문서를 써 내려갈 때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이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택하겠습니다. 초교는 더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담장 위로 천천히 올라왔고 그 손엔 가늘고 오래된 가락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믿었을 때 품었던 증표입니다. 이제 그대 손에 끼워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손과 손이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은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담벼락 저편 어둠 속 두 눈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관아의 이방, 오만석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땀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초요.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게다가 사내와 불경한 내통까지. 그는 서둘러 읍내로 발길을 돌렸다. 며칠 후 관찰세계에 도착한 고발장 한 장. 그 안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도망한 궁중악사 초교가 민가에 숨어 있으며 사내와 내통 중임을 목격함. 왕실 기밀 누설 가능성 존재. 관찰사는 문서를 내려놓고 묵직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연후, 그곳은 예전에도 일이 많았지. 당장 조사하라. 그 시각 초교는 담장에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이연이 건넨 서약서와 가락지는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묻어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우 앞 골목으로 광군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밤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마을을 덮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 오만석이 앞장서 지연후의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두드려졌다. 밤은 깊었고 지연후 앞 골목은 관군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방 오만석이 먼저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칼집이 흔들렸고 병사들이 뒤를 따랐다. 이 집 안에 도망한 궁중악사가 숨어있다는 밀고가 있소이다. 이연은 담장 너머에서 그 기척을 느끼고 곧장 마루에서 일어섰다. 창을 닫고 불을 끄며 빠르게 움직였다. 초교는 안차의 한편에 숨죽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이연이 건넨 혼례 서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연이 속삭였다. 뒤로 들어가십시오. 예전 내 스승이 쓰던 책 서고가 안쪽 벽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초교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이연의 손을 붙잡았다. 부디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말에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곧장 병사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칼날이 밤 공기를 갈랐고 오만석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 집은 분명 빈집이 아니오.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소. 이연은 담담히 앞에 섰다. 이곳은 오래된 빈집입니다. 저는 그저 묵은 책을 찾으러 들렀을 뿐입니다. 병사 하나가 발끝으로 문을 밀었다. 그리고 마루 끝 벽장을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초유의 숨결이 안에서 터져나올 듯 미세하게 떨렸다. 이연은 그 떨림을 느끼고 곧장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찾으시는 이가 이 안에 있다면 그를 대신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병사는 이연을 흘겨보며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인은 누구요? 이연은 짧은 침묵 끝에 단호히 대답했다. 그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병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오만석은 이를 악물며 다가섰다. 이 사내는 예전에 왕실 문서를 필사하던 서리였소이다. 모반에 연루되어 유배된 자가 어찌 다시 궁녀와 내통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차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토요였다. 그녀는 정면으로 걸어 나왔다. 치맛자락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걸음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병사들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고개를 조아리고 입을 열었다. 궁에서 내쳐진 악사, 초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이연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려 하자 초교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연 나리께서는 무관하십니다. 그저 저에게 동백꽃 한 송이를 건넨 분입니다. 하지만 이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 여인을 숨겼고 함께 떠날 결심을 했으며 오늘 어떤 벌이라도 함께 받겠습니다. 초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엔 슬픔과 고마움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오만석은 이를 갈며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포박하라. 제목은 궁중기밀 누설, 도피조장, 내통. 그 순간 초교는 마루에 놓인 가야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죄들이 소리 하나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병사들이 움직이기 위해 시작했다. 이연은 초교를 향해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이 세상은 소문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어떤 입술도 이곳에 닿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초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는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초교는 가야금 앞에 앉았다. 그 자리는 오만석과 병사들이 둘러선 마당 한복판이었다. 쇠사슬은 아직 손목에 닿지 않았고 관군은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연은 초유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단지 지켜내겠다는 고집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여인을 본 것은 겨우 몇 달, 하지만 이 여인이 겪어온 시간은 몇 해 몇 철이었다. 오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그대가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감정에 휘둘린 한낱 문장쟁이가 뭘 안다고? 그때였다. 초유의 손끝에서 첫 줄이 울렸다. 듣고 가십시오. 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것은 멜로디도 아니었고 노래도 아니었다. 그녀의 연주는 진술이었다. 첫 줄은 과거의 기억, 둘째 줄은 억울한 누명, 셋째 줄은 버려진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선 자기 존재의 선언이었다. 관군은 처음엔 비웃는 듯 코를 골았지만 연주가 이어질수록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 같았다. 피 맺힌 외침도 죄를 부인하는 소란도 아니었다. 단지 침묵으로 겪어온 세월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소리였다. 이연은 그녀 곁에서 입을 열었다. 이 약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궁중의 실정을 보았고 그 안에서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만석이 말을 끊었다. 하면 그 손끝의 소리를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어떤 종이보다, 그 어떤 증언보다 이 소리는 진실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초교는 마지막 한 줄을 울렸다. 그 선율엔 아무런 장식도 기교도 없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을 쳤다. 그대들의 죄목에 내 사랑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초교는 가야금을 조용히 내려두고 일어섰다. 그리한다면 기꺼이 죄인으로 끌려가겠습니다. 침묵.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먼발치에서 누군가가 관군을 향해 다가왔다. 하급 관리 하나가 관찰사의 인장을 지닌 문서를 들고 있었다. 중요 문서요. 이방 오만석에게 직접 전하라는 명이 있소이다. 오만석이 문서를 받아 들었다. 그 안엔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 억류 금지, 악사의 신병은 잠정 보류할 것. 그 글귀 아래엔 관찰사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순간 마당은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다. 초교는 담담히 가야금을 다시 들고 일어섰다. 이 악기는 사람의 혀보다 정직합니다. 나는 그 악기로 죄를 말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병사들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밤은 깊었고 그들 앞엔 어떤 처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거칠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운이 물러간 지 이틀째
지연우는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이연은 초유의 손을 잡고 말없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초교는 가야금을 곁에 두고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간 듯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러나 마을 어귀, 덕만의 떡집은 이날부터 유난히 붐비기 위해 시작했다. 떡을 사러 오는 자들보다 소문을 사러 오는 자들이 더 많았다. 덕만은 손수 고무를 찌으며 두 귀는 가게 안팎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 악사 진짜 궁에서 쫓겨난 여자래. 근데 광운이 그냥 놔뒀다지. 어디서 그런 뒷배가. 혹시 이연나리가 관찰사와 내통했나 봐. 덕만은 낮게 웃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누군가는 곁을 내주지 못한 여인을 또 누군가는 끝내 품어준다니.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자신의 하인 만복에게 건넸다. 이것을 관찰사 부속실로 전해라. 그 안에 있는 건 오래전 초교가 궁에서 했던 짓의 증거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듯 보였다. 다음 날 지연우 앞에는 한 장의 서찰이 도착했다. 관찰사의 문장이 찍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지시 대기 중 피신 권고. 초교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다. 이연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 이곳은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함께 떠납시다. 이제는 나도 그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초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도망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나는 숨어 살기 싫습니다. 이연은 가슴을 치며 말했다. 그대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초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덕만을 택했습니까? 이연은 침묵했다. 초교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을 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돌계단을 오르며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다. 숨지 않겠다.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겨내겠다. 그날 밤 덕만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서책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오래전 궁중 악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중 초요라는 이름, 옆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이제 끝장을 내야지. 새벽, 이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깨어 마루에 나섰다. 달빛은 서늘했고 바람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찬물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다. 문득 안채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초교가 보자기에 쌓인 짐 하나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초교는 한참을 말없이 섰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떠납니다. 날이, 더는 이 집도, 이 마을도 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연이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았다.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소. 초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맹세, 지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까?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다. 초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저는 나리 곁에 있는 것이 한때 버려졌던 저를 위로하는 일 같아 두렵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긴 채 서서히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지연우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말팔굽 소리가 들렸다. 관찰사의 부하들과 함께 덕만이 직접 관군을 이끌고 마을에 들어선 것이었다. 앞장선 만복이 입을 열었다. 토요라 하는 악사, 왕실 음률 누설죄 및 미신 조장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연은 초교를 등지고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이미 신문받았고 무혐의로 판단받았습니다. 덕만은 마차에서 천천히 내려와 말했다. 그 판단은 미련한 서찰 하나로 내린 결론일 뿐이오. 이제 왕실 최고 음악감별 관과 관찰사 직속 서기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초교는 마루 끝에 서서 그녀의 이름이 공적으로 다시 언급되는 순간을 들었다. 덕만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초교는 이미 죽은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초교는 조용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덕만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을 다시 들려주신 건 그것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덕만의 눈썹이 경미하게 떨렸다. 어차피 그대는 궁에서 버려졌고 나는 그 뒤를 지켰을 뿐이요. 초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덕만의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남겼다. 그대는 떡을 지키고 나는 소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덕만은 등을 돌렸다. 끌고 가라. 그러나 그 순간 지연후 입구에 또 다른 마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서 내린 이는 토요조차 예기치 못한 인물. 바로 박윤경이었다. 왕실음악원에서 초교를 함께 연마했던 악사이자 현재 궁의 음악 감별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포박은 보류하시오. 나는 그녀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지연후 마당 한복판, 박윤경은 초요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궁에서 입던 단아한 비단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악보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궁중 악사초요. 나는 왕실음악원 감별관 박윤경이다. 지금부터 그대의 음료를 들어 진위를 확인하겠다. 초교는 고개를 숙였고 마당 가장자리에 다시 가야금이 놓였다. 이어는 멀찍이 서 있었다. 덕만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 있었고 오만석은 심드렁하게 입꼬리를 비틀었다. 박윤경은 조용히 한 발 다가섰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같은 줄에 앉아 연습하던 날을. 초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손끝으로 줄을 맸다. 그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그대는 말했지요. 소리는 사람의 진심을 절대 숨기지 못한다고. 초교는 그 말에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껏 말 대신 연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첫 줄을 울렸다. 그 소리는 처음엔 차분했고 잔잔했다. 그러나 둘째 줄로 넘어가자 숨겨졌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위해 시작했다. 고통, 기억,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의지. 덕만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오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박윤경은 악보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덮었다. 초유의 연주는 과거, 궁의 한 골방에서 연습하던 두 소녀의 시절을 불러왔다. 서로를 다독이던 손, 밤마다 몰래 꺼내보던 금지된 악보, 그리고 궁중의 위계 안에서 서로 멀어졌던 운명. 연주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 마지막 한 줄이 울리려는 찰나 초유의 손이 멈췄다. 모든 이가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윤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지막 음은 내 안에 남겨둔 이름입니다. 그대가 듣고 싶다면 직접 꺼내보십시오. 박윤경은 천천히 걸어가 초유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그대를 궁에서 내치도록 주청한 건 나였습니다. 초유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박윤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그대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낸 건 속죄와 확인, 그 사이 어디쯤일 것입니다. 초교는 가야금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음은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줄을 울렸다. 그 소리는 눈물처럼 낮았고 바람처럼 맑았다. 그리고 그 안엔 누구도 말하지 못한 과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윤경은 초유의 연주가 끝난 직후 관찰색에 보낼 평가문을 작성했다. 연주의 진위 확인 완료. 악사는 궁중 정규 교육을 받은 자로 위법 행위 없음. 신병 보류 필요무.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초교는 마당 구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닿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덕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좋습니다. 그대가 악사로서 무죄라는 건 증명됐소. 하지만 인간 초유에겐 여전히 숨긴 것이 있지요. 박윤경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제 와 무슨 말씀입니까? 덕만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이건 오래된 호적 문서입니다. 초요, 너의 친부는 누구였지? 초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만두십시오. 이연이 앞으로 나섰지만 덕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너의 아비는 음료를 사랑한 자가 아니었지. 그는 역적이었다. 조정 문서에 따르면 13년 전 반란 음모에 가담해 목이 잘린 자 조계사의 서녀. 그게 바로 너다. 그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초교는 그대로 멈춰섰고 박윤경마저 입을 다물었다. 이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 혈통이 무슨 상관이요? 그녀가 그 죄를 함께 껴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왔소. 덕만은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지. 혈통은 지워지지 않아. 그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만이야. 초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가야금에 다시 손을 얹었다. 그 이름은 나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어미는 저를 낳고 닷새 만에 죽었고 아비는 처형장에서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딸도 아니고 그저 소리 하나에 기대 살아온 자였습니다. 덕만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 그래서 이름을 바꿨겠지. 조초요 아닌 그냥 초요.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섰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도 끝이야. 너를 궁에 다시 들이는 순간 그 피는 왕실 곁을 더럽히게 되지. 초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루 위에 놓인 서약서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이연이 건넨 혼례 서약서였다. 저는 제 피로 음악을 만든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피로 지워진 노래는 많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제가 남긴 소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박윤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덕만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러섰다. 좋아. 그러면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덕만의 하인 만복은 외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접선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초유의 어릴 적 출생지를 기록한 왕실 금고 기록부 사본이었다. 밤이 깊었다. 지연우의 초가지붕 위로 달빛이 길게 누웠고 안채에선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초교는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빈 종이와 붓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곁에 놓인 것은 이연이 오래전 써주었던 혼례 서약서였다. 그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연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동자는 붉었다. 그대 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초교는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떠나야겠습니다. 이연은 멈춰섰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초교는 조용히 말했다. 덕만은 이제 저를 제거하기 위해 왕실 내부의 금고 기록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지 않으면 당신도 박윤영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초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예전엔 위로였지만 이제는 고통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인연에게 건넸다. 그건 직접 쓴 이별의 노래였다. 가사는 없었고 단지 숫자로 표기된 음만이 적혀 있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다. 이건 초교는 마지막 말을 이었다. 제 마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기억한다면 이 음만으로도 충분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이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지연우를 향해 관군 행차가 몰려오고 있었다. 만복이 앞장서 있었고 그 뒤엔 덕만이 아닌 새로 부임한 감찰사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말했다. 악사초요. 조정에서 직접 문초 명령이 떨어졌소. 초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마체는 저 혼자 오르겠습니다. 감찰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초교는 마지막으로 이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눈물이 없었다. 그 대신 아주 깊고 조용한 작별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제 연주를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울리게 해주십시오. 이연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그녀는 마차에 올랐고 천천히 지연우를 떠나갔다. 그날 밤 이연은 가야금을 품에 안고 단 한 음도 울리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 그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 날이었다. 경상감사부의 신문청, 천장이 높고 바닥은 돌로 깔린 차가운 공간. 가운데 목책 하나가 있었고 초교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좌측에는 감찰관, 우측에는 서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뒤편엔 박윤경과 덕만의 그림자가 겹쳐 앉아 있었다. 감찰관이 묻는다. 이름을 말하시오? 초교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녀는 토요라 합니다. 궁중에서 쫓겨난 악사이며 죄인을 아비로 두고 자라난 자입니다. 그 순간 신문천 안에 미세한 파문이 흘렀다. 감찰관이 다시 묻는다. 궁에서의 마지막 연주가 무엇이었는가? 초교는 고개를 들었다. 낙화였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의 소리조차 그날 밤 궁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윤경이 손을 꼭 쥐었다. 그녀만이 그 연주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덕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연주 뒤로 궁 안에서 음률에 대한 두려움이 퍼졌지. 소리 하나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초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야금을 끌어당겼다. 감찰관은 손을 대저었지만 박윤경이 중얼거렸다. 잠시만 듣게 하십시오. 초교는 연주를 시작했다. 단 한 줄, 단 한 음만으로. 그 음은 자백이었다. 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생을 꺼내려는 음이었다. 감찰처의 안이 고요해졌다. 그 음은 사내들의 칼보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법보다 정확하게 한 인간의 삶을 꿰뚫고 있었다. 초교는 중간에 손을 멈췄다. 이제 그 누구의 변호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소리로 제 삶을 놓고 가고 싶습니다. 감찰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윽고 명을 내렸다. 악사초요. 궁중 음률, 왜곡, 혐의 없음, 혈통에 따른 처벌, 왕법상 근거 부족으로 무효. 다만 향후 관청 연주 금지 명령, 3년 유예. 초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덕만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감찰관의 결론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신문청을 빠져나가며 작은 독백을 남겼다. 소리는 죄가 아니어도 기억은 끝내 사람을 붙잡는 법이야. 그날 밤 초교는 조정에서 풀려나 박윤경과 함께 낡은 객사에 들렀다. 불 밝은 방 안. 둘은 마주 앉아 오래전처럼 악보첩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때처럼 우리 다시 연습해 볼까요? 박윤경의 말에 초교는 아주 미소만 지었다. 이번엔 말보다 음이 더 가벼웠네요. 박윤경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오늘 그 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덕만은 조정신문청에서 나와 곧장 감찰사 본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눈빛은 싸늘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와 밀봉된 서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복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나으리,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계사의 처형 기록, 원본, 그리고 그날 밤 불태워진 첩보 일부까지 복원했습니다. 덕만은 서찰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만 왕실에 제출하면 된다. 초교는 이제 다시는 궁 안에도 못 들어올 것이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조용히 들어섰다. 덕만 대감, 오랜만입니다. 덕만은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선 인물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은, 사내는 갓을 벗었다. 그는 조계사의 예전 친구이자 현재 국왕직속 기록관 박윤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위 서찰을 집어들었다. 이건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덕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실을 위해 기록되어야 할 진실입니다. 박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이요 아니요. 이건 당신의 복수입니다. 진실은 조계사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딸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덕만은 소리쳤다. 그 아이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그 피는 다시 궁을 더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피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궁중 악사로 있을 때 초교는 병사들을 달래고 전쟁의 혼을 잠재웠습니다. 덕만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음악일 뿐입니다. 음악도 역사를 바꿉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신문청보다 더 무거운 울림이었다. 박윤정은 책상 위 문서들을 모두 가져갔다. 왕실은 더 이상 피로 역사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소리로 남기려 합니다. 덕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초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주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윤경이었다. 그녀는 빈마루에 앉아 초교가 남긴 마지막 악보를 따라 연습하고 있었다. 그 연주를 듣고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말이 없었고 다만 벽에 기대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연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보다 선명했고 기억보다 더 깊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연 후의 풍경은 달라졌고 겨울은 서서히 봄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초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도 조정의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연주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감찰사 벽에 걸린 악사 명단에는 아직도 공석기라 적혀 있었고 그 자리에 누구도 오르지 않았다. 이연은 매일 새벽 초교가 남긴 악보를 품에 안고 빈 연습실에 앉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줄을 울리지 않았지만 매일 초교가 연주하던 순서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기도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윤경은 지연호를 떠나 왕실음악원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궁중 악사를 다시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종종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조선엔 자신의 이름을 잃고도 끝내 소리를 남긴 악사가 있었다고. 그 말에 누군가는 물었다. 그 악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윤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빈 악보첩을 넘겼다. 그 즈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 작은 산촌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말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가야금을 꺼내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 소리는 길을 잃은 아이를 재웠고 전날 싸운 부부의 마음을 녹였으며 이름 모를 꽃을 피우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여인이라 불렀다.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녀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소리는 그리운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봄날 이연은 홀로 지연후를 떠났다. 그는 조용히 남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마을에 다다랐을 때 달빛 아래에서 울리는 익숙한 하나를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알고 있었다. 그의 숨결, 그의 망설임, 그의 기다림. 이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둘은 말 대신 가야금 한 대를 사이에 두고 손끝으로 오래된 이름을 나누었다. 조선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그 밤, 소리는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었던 밤이었다.